교수님께 이런 질문도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새해를 맞는 시점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들 요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관점은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갔다라는 관점과, 반대로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이켜 봤을 때 나의 부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준 거는 여전히 부동산이었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땐 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률이 우선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정보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대중하고 시장 참여자를 좀 분리해서 보면은, 대중들은 과거만 봐요. 과거에 떨어졌으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백월드 루킹이라고 하는데 과거지향적인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대중 중에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리서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forward looking이라고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봐요.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한다고 올라가고, 지금은 forward looking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저는 강남 가격을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고 봐요. 다만 그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될 거거든요. 네. 그럼 버블은 더 끼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버블이 2022년처럼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고액이고, 다만 그것과 별개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본인들,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대가 있다고 봐요.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원베일리라는 아파트에 앵커링이 돼 있을 뿐이지 강북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얼만큼 업사이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과거보다 굉장히 힘들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공개됐고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자기가 자영업할 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퍼스널 파이낸싱을.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비 여력이 가능하다는 한에서 가격이 2021년 신고가에 도달하지 않는 단지들 같은 것도 여전히 있거든요. 본인의 생애 주기 그리고 상황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선택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교수님 대놓고 힌트 잘 안 주시는데 2021년 신고가에 도달 안 한 강북의 단지들 많다라고 얘기 주신 거. 아니 왜냐면 지금 큰 이제 힌트예요. 강남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 이것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머니올라 채널이고 투자 채널이니까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패턴이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부동산은 현금 소요가 너무 크니 주식이나 이제 뭐 크립토 같은 걸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게 패턴이었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패턴, 지금도 그러려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패턴도 바뀔까요? 근데 그 패턴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더 할 거고. 근데 주식은 우리가 작은 단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크립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0.0001 비트코인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초기 투자 액수를 봤을 때 부동산이 이만큼이면 나머지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드머니를 여기서 잘 굴린다고 뭐 가정을 하면은 이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궁금한 건 그 지점이었어요. 당연히 규모를 보면 시드를 주식이나 크립토나 이런 걸로 굴린 다음에 뭐 채권이나 굴린 다음에 그걸로 부동산을 사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이제는 부동산이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버는 주체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면 굳이 부동산을 안 사고, 우리가 뭐 예전에 부동산 안 사고 차라리 뭐 애플 주식 샀으면 삼성전자 주식 샀으면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을, 엔비디아 샀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렌드가 그렇게 시드가 커져서 만들었을 때도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을 안 사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흐름이 오히려 이제 생겨날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디지털 자산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니 스피드가 다른 자산하고 상대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유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화 가는 것들 가능성도 다른 것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변동폭도 크지만은 그 부동산에 묶이는 그 돈으로 자기가 크립토에 투자하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전세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패턴들이 일부에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포트폴리오가 대다수가 제일 큰 게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그쵸. 그렇지 않아지는 그렇죠. 비중이 좀 그러니까 더 줄어든.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크립토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다음에는 트로피 에셋으로 좋은 걸 하나 그냥 과시용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게 목적이 아닌 네, 거예요. 그 트로피예요. 자기의 트로피. 부동산이 트로피가 되는 세상.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은 다른 이 투자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떠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게 부동산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죠? 크죠. 변동성이라는 게 하나의 큰 리스크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투자 성향이. 투자 성향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늘어날 근데 것 여기서 같다. 근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면은 결국은 또 부동산을. 부동산에 뭔가를 갖고 있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인가 봐요. 뿌리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 뭐 동경대 교수하고 북경대 교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동경대 교수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지. 그 얘기예요. 중국 애들은 똑같은 얘기야. 너희들은 모를 거다. 우리가 얼마나 주택 소유, 부동산 소유구가 강한지. 교수님도 일본 자주 가시죠? 네. 일본이 도시계획적으로나 부동산 운영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우리한테? 우선은 거기가 종합 디벨로퍼 회사들이,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을 봤을 때 우리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 그럼 우리가 뭐 그냥 당연히 그런 우리가 일본을 추앙하는 게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일본은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국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선진국의 역사가 19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이었어요. 선진국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동경역 앞에 있는 마루노치 좀 가서 좀 보고, 그죠? 미드타운 가서 좀 보고, 록봉기 힐즈나 이런 힐즈, 미나토구에 있는 힐즈 좀 보고. 다 약간 쇼핑으로 알려진 분들인데. 네, 그리고 이제 시부야 가서 보고 하면은 여기가 부동산 개발 회사가 거의 다 독점적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마루노우치는 미쯔비시 지쇼라고 옛날 미쯔비시 재벌인데 그거 다 해체졌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미쯔비시 주식회사가 거기 토지의 3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일본의 월스트리트였기 때문에 거기 토지주들이 다 기업들 큰 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뀐 거예요. 마루노우치는. 그러니까 그냥 여의도라고요. 여의도 토지의 30%를 갖고 있는 종합 디벨로퍼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카이라인 같은 게 예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땅 30% 갖고 있고 있으니까. 다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미드타운이라는 데는 거기는 미스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미드타운이 된 거는 거기가 원래 자기들이 토지 작업해서 토지주로 해가지고 토지를 산 게 아니고 방위청 땅이었어요. 방위청 땅을 미스가 사가지고 거기 미드타운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3, 4년 안에. 그리고 이제 시부야는 도쿄 부동산에서 했거든요. 일본이 철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철이 많아요. 민간 철도 회사들이. 그래서 철도역 주변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도쿄 부동산은 시부야를 종점으로 하는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도쿄 철도가. 근데 도쿄 철도의 자회사인 도쿄 부동산이 거기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가서 보시면은 한 3, 40층짜리 건물들 한 4, 5개가 도쿄 부동산 거예요. 도쿄 부동산이 거기서 뭐 구글 헤드쿼터 집어넣고 히라카의 건물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부동산 회사인데 얘네들은 다 재벌이에요. 사실 재벌이고, 모리 빌딩이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리 빌딩이,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냥 자기 땅에다가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모리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록봉기 힐이건 뭐 아크 힐즈건 뭐 아자부다이 힐즈건 다 토지 작업들을 다 했어요. 원래 되게 토지주들을 다 설득을 한 거예요. 다 설득.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일본이 법규적으로는 3분, 그러니까 토지주가 100명 있으면은 3분의 2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66명 이상의 토지를 구역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으면은 밀어버리고 할 수가 있어요. 법규는. 근데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 디벨로퍼한테 100% 동의 갖고 오라고 해요. 100%.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록봉기 힐즈는 17년 걸렸어요. 토지 작업에. 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리미노루 회장 자서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기가 찰 거예요. 매일 가서 커뮤니티들한테 설득하고 어떤 집은 저 나무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있던 나무여가지고 소중하다. 결국은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사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록봉기 힐스 뭐 딱 외양 보고서 야 우리도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로 일본 가서 개발하면 다 파산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록봉기 힐스라든지 우리가 자주 가는 아자부다 힐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총 개발 기간이 30년이에요. 토지주 작업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거기도. 원래 작은 땅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디벨로퍼들의 수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모리 빌딩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던 고 모리 미노루 회장 같은 분은 한때 전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 부유함이. 일본 땅값이 워낙에 비쌌으니까. 우리나라 디벨로퍼 중에서 그 정도 부자가 있냐고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사회주의적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주택 제도라는 게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를 굉장히 우선시해요. 한 번 들어가서 세입자 못 쫓아내요. 거의. 주거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0% 동의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한테. 대신에 인센티브를 줄 때는 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에 대해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토라노몬 힐즈 같은 경우 개발한 거 보면은 그 밑으로 터널 같이 해가지고 지하로 네, 지나가죠. 그 약간 좀 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개발을 우리나라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함도 있지만은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는 철저해요.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개발의 어떤 그 철학도 다르고 레벨도 다른 거예요. 예. 아니 혹시 뭔가 거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보고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렌드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쭤봤던 건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지금 낙원상가 있잖아요. 네. 낙원상가가 원래 거기가 시장으로 되게 쪼각쪼각 있었어요. 근데 그 낙원상가 개발된 게 제가 알기에 60년대 후반 70년대거든요. 거기 길 낸 거 기적이에요. 낙원상가 똑같아요. 거기 길 냈고 그 위에 낙원상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낙원상가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 목합이고 네. 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시의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당시에 서울시장 아마 강현건 김영육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낙원시장 주민들 다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고 이거는 실행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선각자적인 디벨로퍼를 부각시키신 건데 이 책이 거의 최신간이거든요, 교수님. 예. 이거 내신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익선동도 가고 가회동 31번지에 가서 보잖아요. 가회동 31번지는 뭐 캐대언에서도 그런 뷰가 나오니까 그러면 한옥이 굉장히 외양이 예쁘고 하는데 한옥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한옥이라는 게 사실은 저때 1920년대 30년대 한옥이라는 게 당시의 도시사정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서울이라는 데는 산업화를 2번 겪어요.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도 서울의 산업화도 있지만은 1920, 30년대에도 경성의 산업화를 겪어요. 되게 재밌게도 2번 겪었나요? 네, 일제시대 때. 그래서 경성은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피식민 계층인 조선인들도 경성으로 이주하고요.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도 경성으로 이주를 해요. 그나마 제일 큰 도시니까. 근데 총독부나 경성부가 식민하러 왔으면은 식민지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지 피식민지 계층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일본인 사람들을 주로 남촌, 청계천 이남에 주로 살았는데 거기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택 부족 문제가 양쪽에 다 심각했어요. 근데 이 식민 계층에서는 이제 일본인들 주택 부족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2개를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상 가옥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후암동 이런 데 문화주택단지라고 하거든요. 지배층을 위한 가옥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흑석동에도 있었고 사실은 나중에 지금 신당동도 원래 문화주택단지로 개발되려다가 중일전쟁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신당동 쪽에 한옥들이 있는 그런 일인데 하여튼 외곽의 신도심을 만들고 또 다른 트렌드는 이제 북촌에다가 일본 사람들 주택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전략이 앵커를 박아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경성제대가 해화동에 들어간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촌이나 해화동 쪽 가면 적상 가옥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제일 느꼈던 그 분노 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뭐였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북진이에요, 북진. 북전 진출. 그때는 북쪽이 더 메인이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북촌에 이제 조선인들이 살았기 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북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조선일보건 동아일보 기사 보면은 항상 경성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경성에서 쫓겨난다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의 한옥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정세원 선생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제가 운 좋게 그분 따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힘이다. 일본인들의 북진을 막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근데 이제 사람 수가 힘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한옥은 되게 크잖아요. 조선시대 한옥은. 담이 있고 안채, 별채, 행랑채 뭐 이렇게 그 안에 집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는 익선동이나 북촌의 한옥은 벽하고 방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유형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 근데 큰 한옥에서 쪼개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옥이라는 게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예전엔 거대한 한옥이었는데 지금 조그만 거니까. 다만 그게 도시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시대에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도시에서의 주거권을 지켰다는 거. 그래서 그 주거권을 지킨 분이 정세권 선생을 네. 위시한 디벨로퍼들이고, 근데 저분은 이제 특이하게 돈을 번 걸로 조선물산 장려운동 실질적으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를 이끌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나중에 파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분에 대한 글을 쓴 거는 익선동하고 가요동 31번 길 가서 그 외양이 되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거를 당시에 만들었을 때의 어떤 도시사적 의미하고 만든 사람이 독립유공자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지금 1920년대니까 2026년이면 100년 전. 100년 전이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한 인연 플러스 요즘의 가회동과 익선동을 다시 보는 게 있는데 정말로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알자 이런 차원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사실은 100년 전 개발 회사지만은 저때 이제 모든 밸류 체인을 다 해요. 저번에 회사가 대단한 게 한옥이 기본적으로 재료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목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가라 할 수 있는 박길용 씨가 저분 밑에서 일을 해요. 건축 설계 기능이 있었고 본인 디벨로퍼였고요. 밑에 시공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뭐 집을 굉장히 많이 져요. 한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경성 전체에서 한 25%를 저분이 져요. 한 해.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었냐면은 금융 기능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연부와 월세로 중류층 이하의 계층한테 자기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모기지는 정부에서 하는 거지 또는 은행에서 하는 거지 디벨로퍼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갖고 있고 나중엔 분양회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1930년대 후반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냐면은 19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공급망 체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팍 생겨요. 근데 이제 중일 전쟁이 딱 터지니까 주택 가격은 그냥 한 해 동안 폭락해요. 폭락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건축비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2024년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경기는 박살이 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주택 공급을 못 해요. 그럼 저번에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주택 가격 오른 건 맞는데 도저히 생산성이 안 맞아서 주택을 못 짓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대한 임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관심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데이터 센터하고 임대주택 사업 투자하는 거. 지금 그거를 100년 전에 한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교수님께서 책까지 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116, 117쪽에
이분의 회사 건양사, 건양사. 맞아요. 예, 예, 건양사 경성 개발의 규모와 방식이 함의하는 도시개발 계획사적 의미는 매우 큰데 그 유형과 개발 방식은 미국 교외 주택단지의 선구자인 레빗사에 필적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왜 100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선구자적인 디벨로퍼가 있었는데 지금 100년 후에는 오히려 더 발전되지가 않고 그렇죠. 후행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우선은 저 때도 사이클이 되게 컸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몰입 빌딩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디벨로퍼로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추구를 했고, 근데 거기서 공적인 것도 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게 빨리 주택을 많이 져야 되니까 그때는 건설 회사 위주의 시장이 된 거죠. 건설 회사의 시장이 되고 임대보다는 빨리 분양을 해서 빨리 돈을 버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건설 회사하고 디벨로퍼는 좀 다른데 디벨로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는 사실 201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현대건설하고 모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리는 밑에 시공업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모리는 그냥 디벨로퍼일 뿐이고. 예. 근데 이 디벨로퍼 업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벨로퍼업은 뭘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시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회사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쵸. 적정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자기는 건물만 지면 돼요. 100억짜리 건물 지면은 거기서 자기는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시공회사예요. 5%면 10% 정도 가져가는 거고 디벨로퍼는 그건 아니죠. 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요. 거기다 건물을 져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디벨로퍼는 비용이라는 게 토지 비용하고 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벨로퍼는 건물을 좀 저렴하게 싸게 사야 되는 거고 시공 비용을 적정하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죠? 토지를 싸게 사고. 예, 토지를 싸게 사고 그 건물을 적정하게 모니터링해서 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지 그 중간을 자기가 먹는 거고. 근데 건설회사는 시공 비용이라는 게 거기서 퍼센트를 가져가니까 시공 비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비싼 거 수주받을수록 그만큼 많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건설회사가 가끔 디벨로퍼 역할도 하거든요. 수준 낮은 디벨로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사업성이 부족하면 항상 용적률 높여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더 많이 지으니까. 근데 외국에서의 디벨로퍼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려요.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아니면 그냥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허드슨 야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뉴욕에 맨 처음엔 그게 2008년 위기 다음에 파산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온 회사가 릴레이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맨 처음에 뭐 하던 회사냐면 민간 임대 아파트 개발하던 회사예요. 들어와서는 물론 민간 임대 아파트도 넣었습니다만 다른 유형도 거기다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만약에 2008년에 위기가 맞았다. 그 다음에 그때랑 똑같이 맞았던 게 용산국제무지구 파산이거든요. 당신 뉴스 보면 항상 용적률 높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비즈니스 모델 바꿀 생각 안 하고.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시고 근데 교수님께서 책까지 쓰실 정도로 애착을 갖고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이분 지금 살아계시면 어떤 얘기를 하셨을지 이런 질문 드려봐도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의 서울을 보고 또는 익선동 가회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도시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한옥만 진 게 아니고 아까 조선어학회 회관이 2층 양옥이라고 했잖아요. 네. 2층 양옥도 질 수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러면은 집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익선동이 아니고 2층 양옥 많이 지면 되는 거였어요. 더 많이 팔면 되는 건데 저분은 그러니까 서울 다음 또는 당시에 조선 다음이라는 게 한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익선동이나 북촌의 한옥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집인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럼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집이고 과거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초가집에 살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차양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것들을 개선시킨 되게 혁신적인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것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치라는 게 본인이 아마 그 본인의 비즈니스만 극대화시켰다고 하면은 양옥집 져가지고 막 팔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선집을 졌다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책에도 썼습니다만 총독부에서 부른 다음에 너 왜 조선 주택만 짓냐고 적산가옥도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거절해요. 어떤 도시에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디벨로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종묘 아파 같은 경우에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분도 본인이 좀 어떤 목소리를 낼까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자명하고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도 굉장히 세게 했기 때문에 거대한 단위로 개발이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하고 그 도시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도시의 가치를 존중하는 식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수님하고 앞으로 2026년의 프로젝트로 전 세계 도시 탐방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뭐 미국 뉴욕의 허슨 야드 개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일본의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런 여러 가지 힐스들 그런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그런 디벨로퍼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도시를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도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산 쪽도 그렇고 을지로 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핫하게 붙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과 함께 그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개발이 돼야 할지 이게 한번 되고 나면 되게 불가역적으로 오래 가니까요. 그런 관점들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도쿄 부동산 케이스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사철이니까 시부야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들이 자기 철도거든요. 근데 바로 시부야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올린 것도 다 스토리가 있어요. 시부야가 노는 데잖아요. 하라주쿠부터 해서 시부야까지 캣스트리트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엔터테인먼트 시티예요. 엔터테인먼트 시티. 그래서 어떤 건물 가보면은 저층부는 쇼핑몰이고 오피스 건물 중간에 2,000석짜리 공연장이 있어요. 음악하는 데가. 그 다음에 오피스예요. 그리고 시부야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 지자체들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위한 코워킹 오피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IT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넣어서 구글 헤드쿼터를 넣었고요.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쳐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 가치가 올라가요. 그쵸.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와요. 철도 이용력이 30%가 늘어났어요. 철도 수입이 3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토탈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하고 여기서도 제가 약간 창피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와서 맨날 자기들한테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용산역, 코레일 땅이죠. 용산역이 지금 계획이 얼만큼 잘못되면 그걸 다 쪼개놨어요. 땅을 쪼개놔가지고 코레일은 지금 땅 팔 생각밖에 안 해요. 코레일에서 여기도 가서 봤거든요. 제가 알기에. 여기서 보면은 밀도를 높여서 토지는 건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어떤 팀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시티라고 하자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승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죠. 건물 가치 올라가고 임대료 벌고 코레일의 철도 수입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이맥스가 있긴 한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예. 저 같으면 거기다가 아레나 집어넣어요. 사실은 아레나 집어넣을 건데 하여튼 뭐 그거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만약에 아레나를 집어넣는다고 치자고요. 서울 대도시마다 아레나는 중앙 제일 좋은 도쿄돔 같은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도쿄돔도 양쪽에 지하철역 2개 있잖아요. 그 도쿄돔도 사실 도쿄돔이 아니고 도쿄돔 시티 디벨롭먼트예요. 도쿄돔도 지하철에서 나오면 맨 처음에 테마파크 있고 쇼핑몰 있어요. 도쿄돔 있고 바로 뒤에 호텔 있고 도쿄돔 주변에 8,000석짜리 공연장이 있고요. 뒤에 200석짜리가 더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도쿄돔이 중요한 건 하나의 토탈 엔터테인먼트 시티예요. 네. 뉴욕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마찬가지고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크립토 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도시 안에 그렇게 없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서울이고 K-팝 그렇게 난린데 K-팝 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동경 가서 하는 거예요. 동경에는 제대로 된 아레나 5만석짜리 필요 없어요. 2만석짜리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4개가 존재를 해요. 요코하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가들이 그 촌스러움, 무능함, 그리고 코레일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총체적 난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얘기 계속하면 뭐 하냐고요. 일본 얘기 계속하면 뭐 하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건물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돈 벌 구조를 보면은 돈 벌 구조를 지들이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 시장 붕괴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다가 엔터테인먼트 시티 되면은 공항에서 바로 오는데 철도가 거기에 호텔 들어가고 쇼핑몰 이미 있고요. 그럼 그게 장사가 안 되겠냐고. 바로 앞에 하이브 있고 조금만 가면 YG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리더십과 무능이에요. 무능과 촌스러움. 예. 2026년에 부동산 트렌드를 논하려고 교수님을 모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 않았고 희망은 있다는 거인 거죠? 아 그렇죠. 아직 사실은 너무 늦은 저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용산 정비청, 용산 국제업무 땅은 코레일 땅이에요. 이게 70%가 중앙 정부가 리더십 받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정비창이라고 한 기지창이라고 하는 용산 그거. 국제업무지구 그 용산 정비청 부지는 코레일 땅이란 말이에요. 코레일은 국토부 바로 아래 에 있어요. 리더십 문제예요. 리더십 문제. 교수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더 하시겠다고 하더니 정말 마음속에 담아낸 걸 오늘도 쏟아주셨어요.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거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교수님? 네, 말을 네. 다 했으니까. 네. 새해에 진짜 교수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은 정세곤 기념사업회를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총회도 오셨는데 아, 되게 진지하시네요, 진짜. 엄청 저거 지금 근데 서울시에서 계속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기념사업회가 발족을 잘 발전 못하고 못했어요.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독립유공자고 익선동은 북촌하고 그럼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유족분의 한 분 또 돌아가셨어요. 좀 가급적 좀 전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정 안 되면 국가유산청 가서 좀 청장님한테 부탁이라도 하려고요. 요새 바쁘시네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런 과거에서 얻을 만한 위인의 업적까지 짚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머니올라에도 계속 나와주시는 거죠. 아, 예. 네, 2026년도 트렌드 덕분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교수님 진짜 도시 시리즈 하나 계획해 볼까 봐요. 저는. 예. 네, 교수님의 또 통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